아들은 아버지가 막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머니를 위협하려 했다. 어머니는 상심하여 고향을 떠났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서울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영숙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시청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영숙 할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몽마르트 언덕, 그곳은 저와 남편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흔히 말하는 서울 촌년이라고 해야 할까요? 성실한 부모님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고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여대생으로 불어불문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주체성 없는 20살짜리였죠. 그런 저를 휘두르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만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같은 대학교의 다른 학과 선배였죠. 남편은 저를 흔들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법학과를 다니던 쑥맥이었지만 그 쑥맥 같은 모습이 오히려 신뢰를 주더군요. 남들보다 공부도 잘했고 무엇보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저를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결국 그 믿음직한 쑥맥과 결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복 많은 삶이었다고 느낍니다. 물론 결혼 후에 항상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잘 되도록 시댁의 뜻에 따라 저는 공부를 접고 남편의 뒷바라지만 하게 되었죠. 남편이 고시에서 번번이 떨어질 때면 온갖 정성을 다해 위로해주고 간식도 만들어 바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생활비를 모두 후배 학비로 써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위기를 넘겼지만 그때만큼 남편이 미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남편은 결국 변호사가 되었고 사무소까지 개업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세상도 달라 보였죠. 이웃들이 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고 명절에 시댁에 가도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들 동식의 인생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남편을 닮아 성실했지만 우유부단하고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기센 여자 예지희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남편과 저는 크게 반대했지만 동식의 고집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 후 동식과 예지희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동식는 여러 사업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났죠. 결국 저희에게 손을 벌릴 때마다 남편은 동식에게 호되게 한 소리 했습니다. 너희들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부모에게 손을 벌릴 셈이냐? 이제 우리한테 꿔줄 돈도 없다. 하지만 동식는 아버지의 말에 불만을 터뜨리며 저에게까지 하예지했습니다.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동식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해봐야지. 돈을 제대로 관리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 뒤로 저는 더는 동식과 예지희에게 돈 문제로 간섭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도 동식 걱정을 많이 했지만 저희는 이제 둘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는 듯 보였지만 동식과 예지희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지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우리가 얼마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힘을 합쳐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어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예지희와 동식에게 더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이를 갈며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부부의 일에 너무 개입하면 좋은 일이 없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부부의 주변에도 비슷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명절에 인사 문제로 싸우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며느리 이야기가 흔했죠. 다행히도 예지희는 저희 남편을 무서워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는 자상한 편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고 차가운 사람이었거든요. 며느리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래서인지 예지희는 남편 앞에서는 늘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며느리와 대놓고 갈등을 겪은 적은 없었어요.
세월이 흘러 남편과 저희 젊은 시절도 점차 지나가면서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마음은 여전히 캠퍼스를 거닐던 그 시절의 젊은 여대생 같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주름 가득한 할머니였으니까요. 이런 생각이 자주 들다 보니 한숨도 늘어났습니다. 당신 한숨이 많이 늘었네. 남편의 말에 피식 웃으며 답했죠. 늙으면 느는 게 한숨하고 나이밖에 더 있겠어요? 남편도 제 말을 듣고 웃더니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몽마르트 언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은퇴하면 우리 프랑스에서 살면 어때? 몽마르트 언덕에서 와인도 한잔하고 말이야. 당신은 불어 전공인데 정작 프랑스는 한 번도 못 가봤잖아. 남편은 킬킬 웃으며 저를 놀리듯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요, 몽마르트 언덕에 가요. 당신만 건강해지면 꼭 함께 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은퇴를 계획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갑작스럽게 뇌졸중을 맞았습니다. 남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 변화는 저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오른쪽 다리와 팔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괴로워하며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아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지금까지 당신 덕분에 행복했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돌볼게요. 남편이 아프게 된 후 당연히 일은 하지 못했고 저도 힘든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외출할 때는 휠체어를 차에 싣고 다녀야 했고 남편이 화장실을 갈 때마다 도움을 줘야 했습니다. 몸이 힘들다는 것은 당연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무너진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두 번째 뇌졸중이 찾아오고 나서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남편은 이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러던 중에도 아들 동식과 예지인은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동식는 아버지가 건강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남편이 그에게 돈에 대한 경고를 했던 것을 오히려 원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동식과 예지이가 원망스럽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건강할 때는 부탁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외면하는 상황에 정이 뚝 떨어졌죠. 하지만 그때 남편의 후배인 민 변호사가 저희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남편이 학비를 지원해 주었던 후배였고 프랑스에서 남편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주었죠. 그가 남편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배님이 어쩌다 이렇게 되신 건가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돕겠습니다. 민 변호사의 진심 어린 말에 저도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형수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말이라도 고맙네요. 남편이 두 번째로 쓰러지고 나서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민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죠. 제가 좀 더 일찍 왔어야 했습니다. 아니에요. 바쁜데 이렇게 와줘서 고마울 따름인걸요. 남편도 와줘서 기뻐할 거예요. 민 변호사는 대답 대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깊은 걱정과 슬픔이 느껴졌죠. 그날 이후로 민 변호사는 자주 병원에 들러 남편의 상태를 살피고 제게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어봐 주었어요. 참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바쁜 사람을 붙잡고 폐를 끼치는 것 같기도 했죠. 그래서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민 변호사님, 이 정도면 이제 괜찮아요. 남편도 나도 민 변호사님이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 충분히 고마워요. 그러니까 바쁠 텐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시간 쓰지 말고 다른 일 봐도 돼요. 그는 잠시 말없이 있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두 분께 진 빚이 많습니다. 선배님께서는 항상 과분한 도움을 주셨죠.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아마 남편이 학비를 내준 걸 말하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남편도 덕분에 늘 든든해했어요.
지금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요. 하지만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괜히 우리 때문에. 제 말에도 민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겠습니다.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은 허투루 한 말이 아니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남편이 그를 통해서 만약에 있을 일을 대비해 두었더군요. 집이나 재산 같은 것도 모두 제가 안전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두었죠. 덕분에 제가 머리를 쥐어짜지 않고 재산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총명하고 꼼꼼한 남편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이 오히려 현실을 더욱 슬프게 만들더라고요. 간병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아무리 가족이라도 절대 쉽지 않아요. 평생 정을 나누며 함께 지내온 남편이지만 매일 천장만 바라보면서 알아듣지 못할 소리만 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미운 생각도 들었죠. 차라리 내가 먼저 아팠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못된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도 너무 지쳐 있었어요. 남편은 결국 몇 개월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는 합병증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임종을 맞을 때 갑자기 눈을 빛내면서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순간 남편이 말하더군요. 몽마르트, 몽마르트.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곧 남편이 마지막으로 지키지 못한 우리의 약속을 떠올렸다는 걸 알았죠. 몽마르트 언덕에 가고 싶어 했던 그 소망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남편의 손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와의 약속을 기억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고 미안했어요. 남편의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평소 남편을 따르던 사람들 중 막상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남편을 지켜준 사람도 있었어요. 민 변호사는 유언 집행을 위해 왔지만 남편의 후배로서 진심을 다해주는 모습이 느껴졌죠. 남편의 유언을 듣는 자리에 아들 동식과 예지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유언을 듣는 내내 표정이 영 탐탁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식는 남편이 자신에게 남긴 재산이 없다는 걸 알자마자 불만을 터뜨렸어요. 뭐야, 그럼 내 몫은 하나도 없다는 소리야? 아버지의 마지막 말보다 돈에 더 관심을 보이는 동식을 보면서 저도 너무 당황했습니다. 민 변호사가 대신 나섰어요. 아버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어머님 앞으로 남기셨습니다. 이미 관련 서류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러자 며느리 예지도 인상을 찌푸리며 중얼대더군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건 가족끼리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들의 태도에 깊이 실망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되새겨볼 생각도 없이 그저 돈 이야기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너무나 슬프고 서운했죠.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동식과 예지이를 뒤로 하고 저는 민 변호사의 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리는 저에게 민 변호사가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더 심한 가족들도 많습니다. 민 변호사의 그 말에 저는 조금은 마음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형수님의 경우에는 선배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조치를 잘 해놓으셔서 다행인 편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들을 더 겪으실 수도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최대한 돕겠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더 겪을 수도 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죽음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해서 워낙 경황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답니다. 남편이 없는 집에 혼자 있으려니 전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한참 간병 생활을 할 때는 집이 그저 짐을 보관하는 공간 같았고 남편 옆에 있는 간이 침대가 거의 제 집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이제 진짜로 혼자만 집에 있으려니 많이 막막하더군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보니 적막하고 쓸쓸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와 함께 소파에 누워 과일을 먹던 남편의 웃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우울하게 보내고 있는데 예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반찬을 가지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예지가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자주 오갔죠.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원래 예지는 이렇게 살갑게 굴던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감정적으로 힘든 때도 있어서 솔직히 몇 번은 오지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나 혼자 있다고 일부러 연락을 했으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물론 예지가 올 때마다 제 기분이 좋아졌냐고 물으신다면 그건 단연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제 눈치를 보더니 나중에는 점점 자기 집처럼 굴더군요. 어머니, 혹시 요즘 파김치 안 하세요? 남편이 요즘 파김치 먹고 싶다고 자꾸 노래를 부르네요. 마음 같아서는 내가 지금 파김치 담글 상황이니?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보니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이 중재자 역할을 해줘서 예지에게 직접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었더군요. 사실상 그때까지 고부 생활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던 셈이었죠. 그래, 너희가 먹고 싶다면 해줘야지.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지는 계속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가 많았죠. 청소를 해놓겠다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부탁도 했어요. 그렇다고 올 때 뭘 사오는 것도 없으면서 말할 때는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요구하는 예지의 태도가 점점 질리기 시작했어요. 가장 거슬렸던 건 예지가 지나가는 말처럼 자기네 사정을 털어놓는 것이었어요. 요즘 저희 집이 많이 힘들어요. 남편이 이번엔 잘해본다고 하더니 역시 또 잘 안 됐나 봐요. 주택담보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저희 집은 애초에 어머님 집처럼 자가가 아니라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왜 힘든 내 앞에서 자기네 집안 사정을 털어놓는 건지. 둘째는 자기 남편이자 내 아들이 하는 일인데 역시 또 잘 안 됐다. 네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셋째는 결국 나한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건가 싶더군요. 그런저런 일들이 계속 있었지만 저는 참고 인내했어요. 그래도 며느리도 가족이니까 그리고 혼자 집에 우울하게 있는 것보다는 예지라도 오가는 게 내 정신 건강에 낫겠다 싶어서요. 그런 마음으로 버텼죠. 그런데 사건은 뜻밖의 터졌습니다. 동식과 예지랑 같이 저희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온 날이었어요. 항상 바쁘다고 예지만 오다가 동식과 같이 온 게 의외였죠. 그리고 동식과 온 이유가 있더군요. 저녁 식사 후에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 요즘 많이 힘들어요. 힘들다고 하니 뻔하게 돈 이야기를 꺼낼 게 분명했어요. 솔직히 아예 지원할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뿐인 아들이니 그렇게 힘들다면 일부 재산을 처분해 도울 생각은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잘만 관리하면 실버타운에 들어가고도 남을 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동식과 말을 참 정떨어지게 하더군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금리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마지막으로 받은 대출 때문에 죽을 맛이에요. 하루 시작이 독촉 전화로 시작되니까요. 솔직히 그럴 때마다 아빠가 원망스럽기도 해요. 아빠가 원망스럽다고. 그건 또 무슨 말이니? 동식과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뿐인 아들이 저인데 제가 한창 일할 나이라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빠는 엄마한테만 재산을 몰아주고, 그리고 엄마는 그냥 가정주부고,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돈을 관리하는 것도 제가 더 잘할 자신 있는데, 동식의 말에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남편에 대한 언행은 물론 저를 가정주부로 깔보는 말까지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라니. 동식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사업에 실패했고 그때마다 남편에게 손을 벌렸던 아들입니다. 예지에게도 남편 몰래 돈을 준 적이 있었지만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고 실제로 예지도 갚지 않았죠.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하다니. 저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다는 거니?
그러자 동식과 예지의 얼굴이 조금 밝아지며 기대하는 눈치로 자기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좀 크게 필요해요. 지호 10억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도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엄마가 돈을 주시거나 현금이 없으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주시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이번 사업은 정말 확실하거든요. 동식과 말을 끝내자 예지도 한마디 더 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이번에 기회를 잡으면 정말 크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도 저희 덕분에 더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둘은 마치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10억이라는 돈이 그저 쉽게 줄 수 있는 금액인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이 떠올랐어요. 남편은 평생을 성실히 일해본 돈이었고 그 돈은 그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그 모든 돈을 쉽게 생각하는 동식과 예지의 태도에 가슴이 아파왔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동식을 바라보았죠. 동식야, 엄마도 너희가 힘든 건 이해해.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진 않아. 하지만 그 돈은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야. 그걸 이렇게 한순간에 내줄 순 없단다. 그리고 너희가 그 돈을 받아서 성공할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잖니. 이전에도 무조건 된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갔다가 잃어버린 게 어디 한두 번이니. 동식과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서 엄마는 그냥 돈을 가지고 있을 뿐이잖아요. 엄마한테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는 평생 쓸 수도 없고 차라리 우리한테 주면 더 나을 거 아니에요. 아빠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저는 동식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빠도 그걸 원하셨을 거라니. 남편은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재산을 남긴 것이지 그 돈을 동식과 예지에게 주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차분하게 대답했죠. 동식야, 그리고 예지야. 너희가 힘들어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이 돈은 너희 아버지가 나를 위해 남겨주신 거야. 너희 것이 아니란 말이다. 너희가 원하면 조금은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동식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예지도 말없이 동식을 바라보았죠. 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그날 저녁 식사는 그렇게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돕겠다는 말도 하지 않더군요. 둘이 거실에서 TV를 틀어놓고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설거지를 하는 제 귀에 동식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 말이 틀려? 솔직히 이제 엄마가 돈을 어디다 쓸 건데? 해봤자 요양원에 들어갈 돈 정도만 남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알아보니까 1년에 2천만 원 정도 한다더만. 당장 우리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대체 뭘 더 망설이는 거야? 설거지를 하다 멈칫했어요. 동식아, 지금 저 말을 하면서 내가 들을 거라고 생각한 걸까? 아니면 들어도 상관없다는 건가? 알 수 없었죠. 저는 한숨을 내쉬며 설거지를 마쳤어요. 그저 빨리 이 집에서 둘을 내보내고 싶었죠. 둘에게 이제 그만 가보라. 고 말하며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예지가 입을 열더군요. 아, 참. 이 집 비밀번호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그대로죠? 비밀번호? 무슨 말인가 싶어 눈을 꿈뻑였고 이내 기억이 났어요. 며칠 전 예지가 우리 집 청소를 해주겠다며 비밀번호를 물어봐 알려줬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예지가 씩 웃으며 알겠다고 하고는 떠났어요. 왜인지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갑자기 이 타이밍에 비밀번호를 왜 묻는지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그저 예감일 뿐 어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애매했어요. 생각이 난 게 민 변호사였죠. 그에게 전화를 걸어 동식과 예지가 한 말들을 모두 전했어요. 차분히 듣던 민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이 정도면 보통 상황은 아닙니다. 아드님 내외가 최근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한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보통 상황이 아니라니. 그게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가요?
두 사람이 돈 때문에 형수님께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실 것 없습니다. 돈 앞에 부모 자식도 없는 세상이니까요. 다만 걱정되는 것은 형수님의 안전입니다. 사고에는 항상 전조가 있다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미 지난번 유언 집행과 이번 저녁 식사에서 선을 넘은 게 분명해 보입니다. 선을 넘었다니. 그렇다면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돈 때문에 천륜을 저버리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간접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는 자제분 내외를 따로 보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족과 아예 분리되어 지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하다못해 제주도 같은 곳에서 잠시 머무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그동안 생각을 정리하시고 차분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천륜을 저버리는 일이 우리 동식과 나에게 그런 일을 할까?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지만 설마 그런 일까지 벌어질까 싶었죠. TV를 켜봤더니 뉴스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 소식이 나오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그 때문에 저런 일까지 벌어지다니. 그리고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걱정해야 한다니 너무 슬펐어요. 그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가빠왔죠.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서재에 들어가 앉았어요. 가만히 앉아 숨을 들이마시니 남편의 향기가 느껴졌죠. 진작에 정리해야 했지만 미련 때문에 하지 못했던 방이었어요. 그런데 남편 책상 위에 작은 액자 2개가 보였어요. 하나는 저와 찍은 사진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탁 트인 외국 풍경이었죠. 저는 한눈에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었어요. 몽마르트. 그가 마지막까지 기억하던 그 장소였죠. 문득 동식 내외와의 갈등이 반복되니 차라리 몽마르트로 떠나는 게 더 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에 머무는 것이 서로에게 더 안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곧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내 집이 여기 있고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도 여기인데 어딜 가나 싶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이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답니다. 그날 잠깐 장을 보러 마트에 간 날이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와 집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집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번호를 누르려던 손이 멈칫했죠. 집 안에는 아무도 없을 텐데.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무서운 마음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안을 보니 낯선 남자 신발 하나, 여자 신발 하나가 보이더군요. 낯선 신발은 아니었어요. 아들하고 며느리 것이었죠. 문이 열려있는 남편의 서재가 보였어요. 이끌리듯 안방부터 확인했어요. 도둑이라도 맞은 듯 방이 뒤집혀져 있었죠. 다시 서재로 고개를 돌리니 남편의 서재를 뒤지고 있는 동식과 예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형형한 형광등 조명 아래 둘은 눈을 크게 뜨고 중얼거리며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놀라서 문지방에 주저앉았죠.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제 목소리를 들은 동식과 예지이가 멈칫했어요. 둘은 제가 온 줄도 모를 정도로 집중하고 있었던 게 틀림없었죠. 동식과 어딘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하려는 듯 했지만 예지이가 재빠르게 치고 나왔어요. 어머니, 오남편이 죽고 나서 더 돈독해진 가정도 많다고들 하죠. 하지만 동식과 예지이는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돈에 눈이 멀어 저와 남편이 자신들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곁에 제가 계속 머물게 된다면 오늘과 같은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사실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민 변호사는 바로 와주겠다고 했고 서재를 정리하지 말라는 조언도 덧붙였어요. 민 변호사가 도착하자마자 서재를 살펴보더니 나지막이 탄식하며 말했어요. 결국 그 둘이 일을 저질렀군요. 혹시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몸은 멀쩡해요.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들은 남편의 유언장을 찾아 바꾸려고 했던 걸까요? 제가 그들의 재산을 가로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애초에 유언 집행자는 접니다. 의심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며느리가 주택담보대출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혹시 형수님 인감증명서와 도장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민 변호사의 말에 저는 그제서야 무심코 하고 소리를 냈어요. 서둘러 남편 서재의 금고로 달려갔죠. 제 인감과 중요한 서류들은 모두 거기에 보관해 두었거든요. 남편이 있을 때부터의 습관이었고 아들 내외도 그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금고를 보니 역시나 금고 비밀번호가 틀려서 빨간 불이 들어와 있더군요. 3번 틀리면 경보가 작동되는데 딱 2번 틀린 상태였어요. 동시과 예지의 목적은 금고에 담긴 서류였던 겁니다. 저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민 변호사는 차분한 투로 설명했어요.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그 둘은 단순히 물건을 찾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형수님의 인감증명서와 서류를 손에 넣어 주택담보대출을 하거나 더 큰 일을 시도하려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패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민 변호사의 말을 들으니 몸이 떨렸어요. 그저 돈이 급해서 잠시 손을 벌리는 줄로만 알았던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까지 배신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머릿속이 하얘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형수님의 재산과 신변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모든 중요한 서류와 인감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고 가능한 한 빨리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셔야 합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이 집에서 더는 평안하게 지낼 수 없다는 걸요. 하지만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사도 의미 없었어요. 주소야 금방 알아내면 그만이니까요. 그때 민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제가 이제 곧 프랑스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도와드렸지만 앞으로는 혼자 이 모든 상황을 겪으셔야 합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조심스러운 제안이지만 저와 함께 프랑스로 가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형수님께서 원래 프랑스어 전공이시고 제 아내도 있으니 적응이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이도 있는데 이 나이에 어디를 가겠다고 프랑스에 간다니. 언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문화도 다르고 건강도 걱정되었어요. 병원은 어떻게 다니지? 머릿속에 수많은 걱정이 떠올랐어요. 프랑스로 떠난다는 것은 너무 큰 결정이었죠. 하지만 이대로 한국에 남아있자니 동시과 예지의 행동이 더 심각해질 것 같았어요. 남편의 서재가 처참히 망가진 걸 보니 한국에 더 머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서재는 내가 한국에 머물 유일한 이유였는데 그것마저 무너진 겁니다. 민 변호사는 체념한 듯 말했어요. 역시 무리한 제안이었나 보군요. 아니요, 저도 갈게요. 프랑스로. 저는 민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는 놀란 듯 잠시 눈을 끔뻑였지만 이내 제가 진심이라는 걸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도움으로 항공권을 마련하고 필요한 절차를 모두 밟았어요. 한국에서 가져갈 짐과 재산을 정리하고 중요한 재산과 서류는 전문 업체에 맡겨 보관했죠. 집 비밀번호도 바꿔두었어요. 혹시라도 동시과 예지이가 다시 와서 뒤집어 놓는 걸 원치 않았으니까요. 짐을 챙기고 마지막으로 남편의 서재에서 중요한 물건 하나를 챙겼어요. 그리고 민 변호사의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죠. 탑승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이 아니라 동시과 예지이가 갑자기 나타나 팔을 붙잡을까봐 두려운 거였죠. 그때 민 변호사가 저를 다독였어요.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모든 게 나아질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그리고 한결 편해진 마음으로 프랑스에 도착했어요. 파리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유럽의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민 변호사를 졸졸 따라다니며 숙소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다시 한번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고, 마침내 몽마르트 언덕에 오르며 남편과의 약속을 지켰답니다. 이렇게 제 프랑스 생활은 시작되었어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며 말이죠.